And Jonathan has spoken about economic issues and economic sanctions. To begin our productive discussion, as Jonathan said he hoped for, we're privileged to have Professor Jo Dong-ju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 Jo.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조동준입니다. 네 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분의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 네 분의 생각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문성국 이 장군님께서는 조금 더 전통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 즉 북한이 공격적 생각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그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걸 제외한다면 아마 다른 세 분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고 그 경로로 가기에 상당히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10년도 넘기 전서부터 이미 북한 핵은 이 어떤 임계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그 제재라든가 어떤 밖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비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발표자로 참여하면 그 회의 자체의 느낌이 이미 벌써 비핵화가 되기 어렵구나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토론하는 내용들은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 리뷰어 연구원의 그 글은 북한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5가지 목적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농인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세 번째는 북한은 비핵화의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지금 토론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비핵화의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한미 간의 동맹을 이간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이 5가지 목적은 아마 북한을 현재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번에 현재 북한이 이와 같은 5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플랜 B로 움직여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그 지적 부분도 무척이나 저한테는 이 시적절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토론을 위해 가지고서 지금 예외적인 어떤 사례를 하나 가져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앙골라에 주둔했던 쿠바군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아주 결정적 원인이었고, 동시에 1989년에 앙골라에 주둔하던 쿠바군이 철수하면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마련됐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서 가정적 상황입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서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선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핵 포기의 최저선이 무엇인가? 이것이 리뷰어 연구원님께 드리는 저희 질문입니다. 이 최저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최저선을 북한이 핵 포기로 요구하는, 대응 조치로 요구하는 최저선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환상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원건 이 교수님의 글은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의 비핵화에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줬고, 동시에 미국 내에 그리고 한국 내에 이 비핵화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현재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북한한테 오히려 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북한의 신년사를 바라보면 그 북한의 신년사의 주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 자신을 지칭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그리고 북한 노동당, 그리고 북한 정부를 의미하는 우리라는 이
두 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단일한 핵미제처럼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과 미국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정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 내에서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현재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 내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번 박원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 내에서 작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성국 장군님의 글인데요. 이 문성국 장군님의 글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비 통제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하셨고,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군비 통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무척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핵화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우리가 만약 수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군비 통제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았던가에 대한 질문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으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군비 통제를 추동한,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 통제를 추동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한국 내에서 바라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안보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군비 통제의 길로 나설 수 있었다라는 입장이 한 입장인 반면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핵을 가지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군비 통제의 길로 나섰다라는 이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한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문성국 장군님께서는 도대체 북한이 무슨 이유로 군비 통제를 추동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마 북한은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은 조금 더 나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 병력 감소를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통한 자신감을 가졌던, 혹은 북한이 지금 경제적 부담을 인해서 이 군비를 지금 주려고 하던 상관없이 결국 북한은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이 병력 감소까지를 제한하게 된다면 과연 한국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은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 통제 요구,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게 됐을 경우에 병력 감소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회중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락연구원의 이 지적도 지금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있는데 이 국제적인 공조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약화될 수 있는 우려는 지금 우리가 대북 공조라고 하는 측면,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바로 가장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예전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남북 관계가 더 약한 고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제재가 비핵화를 과연 추동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볼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의견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재가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 그리고 중산층이 있는 국가에는 제재가 작동이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제재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특정한 나라가 잘못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처벌하게 된다면 그 처벌의 결과 중산층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 경제적 큰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가서는 정부의 교체로 이어지는 바로 민주주의 국가나 지금 이 중산층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제재가 작동될 수 있다는 게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북한 같은 국가한테 정말 우리가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비핵화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비핵화가 지금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었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남북 경제 협력이 대북 제재를 바라보는 그 국제 공조 측면에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과거의 남북 경제 협력 중에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협력이 있었고 부정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 따진다면 금강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반면에 아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작은 변화를 추동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남북 경제 협력이 통째로 북한의 변화에 통째로 어떻게 우리가 좀 평가하기보다는 항목별로 나눠서 평가해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북한의 대북 경제 협력 중에서도 북한의 변화에 기여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을까를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만약 남북 경제 협력이 수정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협력이 북한의 변화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항목별로 한번 나눠서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큰 항목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 도로산업, 그리고 아마 최근에는 북한이 의료산업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한 걸로 공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별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북한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기여되지 않을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좀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Zhou. What I'd like to do is go ahead and open it up to the audience. We have about an hour before we have to break for lunch, but I would ask each of the presenters to remember the very good questions that Dr. Zhou posed so that when you have an opportunity to slip in your answer to his question or questions to you. So the floor is open. I'll take about 3 questions at a time, I'd ask you, first of all, to wait for the microphone. I assume we'll have microphones, so that the speakers up on the stage can hear you. Identify yourself. Keep your question fairly brief. You can see that all of these gentlemen are very intelligent, and so you don't need to ask a long question. They will get the point. So who would like to ask the first question? It's always the hardest. So someone needs to break the ice. Okay, in the back. This one there. Good. Thank you. The mic is coming. 네, 저는 논화일보의 김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리비어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 플랜 A가 실패했기 때문에 플랜 B를 고려해 볼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플랜 B의 구체적인 방안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question? Okay, Evans, why don't you go ahead and answer that one? I would say that we haven't had just one plan A. We've had 8.1, 8.2, 8.3. That's a very good question. Invite me back the day after the next U.S. summit and I'll tell you what plan B is going to be. But seriously, my vision of what plan B would be
would be to go back to the concept that was developed late 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n fact early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is relates a lot to the presentation that Jonathan made. And that is understanding tha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tried over the last 25 plus years have failed to get us to where we want to be. But one thing had never been tried, and that was the application of what I always like to call massiv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Not maximum pressure, but massiv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ne thing that I have long been convinced that would cause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inner circle to reflect deeply on whether they should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one thing would be if they became convinced that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ose weapons and the continued deployment of those weapons could bring about the end of the regime. I've long been a believer that the North Korean ultimate goal is survival of the regime. And the North Koreans had long sought to develop these weapons because they thought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ere the key to the survival of the regime. And so I long ag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ed to convince North Korea that these are not the keys to your survival. They are the things that will result in the end of your regime. And the way to do that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massive pressure, economic, political, diplomatic, on the human rights front, in the covert arena, in the military arena, etc. Application of pressure that was so profound and so wide-ranging and so deep that it would convin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they were actually on the path to the end of the regime, not to its survival. Towards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approach began to be adopted by the Obama team. And although you'd never get anybody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admit i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picked up that ball and ran with it and developed this concept of maximum pressure. The reality is that we never reached maximum pressure. We're not at maximum pressure now. There are a whole range of things that could be done and might be done to tighten the noose o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o my belief is that the plan B that ought to be looked at very carefully is taking the level of pressure up several more notches in order to achieve the further deterioration of their economy, further political and diplomatic isolation, and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the path that they are on is leading potentially to the demise of the regime. I am a firm believer that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leader, they are rational actors, and faced with the possible demise of the regime, which I think massive pressure could bring about, I believe they would make the right decision. So that constitutes the core element of what I would be looking at as Plan B. Thank you. Could I ask a question, and then Dr. Park has one? For that approach to succeed, don't you need China's deep cooperation in that? And would we have that kind of cooperation again after the events of the last year? 제가 다른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페이퍼에 또 그 대비 계획 플랜 B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리베럴 씨랑 사실 지난 6월에도 이 플랜 B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 외교적인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렬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전제로 플랜 B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17년 같이 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억제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 미국의 어떤 그 지금 리베럴 씨는 massive pressure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군사적인 옵션을 미국이 사용할 때 한국 정부는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올 수가 있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와중에도 남북 관계를 우선시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가 한미 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워킹 그룹 레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등한시해서 얘기 안 한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n response to Richard's question, best case scenario is that China cooperates. Quite frankly, China will not be pleased at this approach. One thing that we could make clear to the Chinese is that the intention of this approach is not, and I want to be clear about this, is not to bring down the regime, but to convince the regime that the possibility of its collapse is there on the near-term horizon. That's a very hard thing to sell to the Chinese. It would be a hard thing to sell here in Seoul as well, quite frankly. But it's the one thing over the last quarter century that we've never tried, or at least never tried seriously. 2 or 3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is would have been an easier thing to sell to the Chinese. Now, I'm not so sure, quite frankly. But let's also keep in mind, there are many things, and there are a lot of creative minds in this audience, and you probably know what I'm thinking about here. Many things that we could do to North Korea, its economy, its banking system, its physical capacity to sustain certain areas of industry, etc., that could send that powerful message to the regime that don't necessarily require Chinese cooperation. And I think there are also some natural limits to how far China is willing to go to prop up that regime in the face of this sort of pressure. On the second point that you made, Richard, my concern, being very frank here, is that I think sanctions have quite frankly peaked. I do not know that we as an alliance and we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y longer have the capability to build up a robust, intrusive, aggressive approach on sanctions to the degree that we might have had towards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or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And in the spirit of frankness here, I believ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rather unique approach to international leadership, or the lack of such an approach, the antipathy towards multilateralism, the desire to avoid coalition building, and quite frankly, the loss of moral authority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hat we have seen, all of those things would undermine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lead effectively the sort of global approach that you would need to make this sort of pressure campaign work. Jonathan, you have a comment? Yes, 2 things. One, to follow directly on Evans's last remark, I would agree with him that this is not a moment where the possibilities for rewinding, if you will, look very, very promising. You get the distinct impression from conversations with individuals from China, from Russia, some of their observable behavior, and of course here in the ROK,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envisaging big things on the presumption that the atmosphere will become much more permissive for these future steps, and that's troubling, very, very troubling to me, because it seems, if I can borrow from the analogy that Secretary of State Powell used a long time ago when he said he was
very early in the Bush administration, he was a little too far forward on his skis with respect to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Well, this is the same problem now that we have, where there are dreams and possibilities, maybe underscored by a belief, I think, it's not often articulated, but a belief that somehow within North Korea, over time, the recognition of their need for a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world will be such that things will be possible that were not possible before.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all of this is in the context of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treasure sword. And even as we try to imagine circumstances under which some in North Korea, and this is, I think, a key issue, whether there would be leaders in the North who would actually believe and be able to, dare I say, endure the unendurable, that they would have no other choice, would relent on some of their long-term strategic goals. It's very, very hard to conceptualize that. I think that North Korea feels right now that events have moved much more in their favor, even as the underpinnings here, in terms of what I do think are the vulnerabilities of the regime, grow with time. So can we collectively have that kind of informed discussion and cooperation, or do we all go off in our own separate pursuits, maybe giving lip service to the idea of sustaining the US-ROK alliance and sustai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nobody really believes it? In this respect, I would have to agree with Evans again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very, very directly to the idea that we're all on our own, we're all going to do what we think is in our own national interest, and I just think that this is a path that is incredibly destructive. Just one quick point, picking up on what Jonathan just said. As a former diplomat who spent a lot of years selling American policy around the world and convincing people to get on our team and do things that we wanted, imagine putting yourself in the shoes of an American diplomat going around the world trying to conv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s time for a ramping up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It's time to really tighten the screws on North Korea.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day after the summit in Singapore, said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has gone away and doesn't exist anymore, a really hard sell. Okay, let's ask some other questions. We've gotten through one. Not very good record so far. Okay, the gentleman there and the gentleman on the end of that row. So first you and then on the end of the row. 저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기업 공군 대령이고요. 제가 사우스 코리아 스코스나이더가 쓴 사우스 코리아의 크로스로드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스나이더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에서 북한 핵이라는 관점을 갖다가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미국이 과연 북한 핵을 갖다가 해결할 의향이 그렇게 큰 것인가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2월달에 도쿄에서 보면은 북한 핵에 관계된 코러큘럼을 했고, 그 코러큘럼의 서머리 레포트에 보면은 북한 핵을 갖다가 비핵화를 진정 원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뿐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 북한이 북한 핵에 대해서 해결이 좀 미온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어떤 우리 한국 신문에 보면은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북한 핵을 갖다가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비핵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선행하고 후속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들이 미국에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Gentleman on the end of the row. 예비역대령 장삼년입니다. 좋은 내용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비핵화가 이미 발표된 것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종전선언이 됐을 때 과연 유엔사 해체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나올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리비어 박사님이 과연 종전선언이 됐을 때 유엔사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유지한다면 어떤 역할로 그 명분을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계해서 미측의 입장과 그런 관련된 개인의 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Both questions pertain very directly to the question of the future status and role of U.S. forces here on the ROK and the basis on which they would be sustained or changed. To address the latter question first, it does seem to me that even if this was merely a broad political statement about the end of war declaration, which I guess you could say technically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was an end of war declaration in 1953. It didn't quite work out that way, to say the least, but it would be one more step that would erode the basis o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ose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ish to sustain this relationship would be able to defend the proposition. Because logic alone would dictate, if there's an end of war, the problem is going away. But, as we know, and Evans has quoted President Trump's infamous remark the day after the Singapore meeting, words are words. They don't necessarily correspond to actions. But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here, and this is with reference also to the first question, is the basis of support that our alliance has within both countries. I am personally very troubled by President Trump's repeated dismissiveness towards alliances here and elsewhere, to define them in purely very crass economic terms as if that's the only purpose that they serve. I would be concerned, therefore, about attitud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Does the Republic of Korea make the decision that it can no longer rely on the United States in predictable fashion for its alliance commitments? I wouldn't have said that in the past. I say it with some reluctance, but in candor, I do worry about that now. So what does the ROK do on that basis? Does sentiment here come around to cutting some kind of a deal with North Korea? I don't even want to speculate on what that deal would look like. But it already feeds into, I think, a lot of what we are hearing here in the ROK that almost implies that, we used to be enemies and we fought this terrible war, but now it's time for us Koreans to come together. In that event, in the absence of other discernible evidence of change in the actions and directions of North Korea, I think it puts our alliance in some real jeopardy. Why don't you go ahead? 지금 플락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도 저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보상 조치와
조치와 상응 조치를 북한한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 10월 7일 4차 방북 이후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지난 6.12 회담에 마치 데자부를 보는 식으로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통큰 결정 형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거나 그거에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쓸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과 그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차원에서 그 부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락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주둔 미군 자체 또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 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SMA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어떤 상응 조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저는 제재 면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엔 제재 결의안과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미 의회에 소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국내법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제한되고 또 의회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주한미군과 이런 한국의 안보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유로는 북한이 이 틈을 아주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구히 완전한 중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한미군 역할도 지금 북한 핵 대비보다는 조금 더 모호하지만 좀 큰 범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한국의 역할을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건 우려되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드를 일방적으로 또 철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을 했는가. 아마 우리 정부가 북한 주장에 호응을 해서 지난 4.27에서 금년 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지나갔습니다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해 왔는가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면요,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기로 대두된 시기가 90년대 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의 NPT 탈퇴 1차 핵위기. 근데 그 시기에 맞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91년에 북한이 군정의를 보이콧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내쫓고 그 다음에 폴란드 내쫓고 군정의 사무실 폐쇄하고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요구를 했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월남의 공산화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킨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순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늘 주장해왔던 것이 그런 거지요. 자, 지금 정전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의 정전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이 당장에 어려우면 잠정협정이라도 체결하자. 그것이 그동안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것인데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작년에 주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고 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가 핵 문제 해결의 접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북핵 이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시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이 종전선언 당장 뭐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종전선언이 된다면 북한은 바로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미연합연습이 필요하냐? 전쟁이 끝나는데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되느냐? 전쟁이 끝나는데 한미동맹은 왜 해야 되느냐? 전략자산은 왜 전개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UNC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지금의 정전체제 또 UNC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권 박사님이 미국의 입장을 물으셨어요. 비핵화를 정말 원하느냐?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위해서도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긴장이 유지되고 그래야 주한미군이 안정되게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주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앞서 폴락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가 주둔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아마 미국은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큰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위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문화일보 기자님이 플랜 B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플랜 B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 플랜 B라고 보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플랜 B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되고 저는 이 플랜 B는 적어도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완전히 북한 체제가 망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에 호응할 것을 그런 방향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플랜 B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vans and then Jonathan. I wanted to just offer a brief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 that was asked as to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I've been giving a lot of thought to that question, but in a slightly broader fashion. I've been asking myself, are our two governments, yours and mine, still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o resolving it in the sense of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et me just offer several concerns that I have. The U.S. President, whenever he is asked abou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r the forthcoming summit, any question regarding North Korea, always makes the same initial point. They're not testing, are they? And this is pointed to as a great accomplishment. And once again, I don't want to demean the significance of the absence of nuclear missile testing. That's a good thing, but it is certainly not denuclearization and is not the end of the nuclear issue. But the President keeps pointing to that as an indication of something profound and powerful that's happen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removed the timelin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henever he's asked about how long this is going to take, his response is usually along the lines of, it'll take however long it takes. So there's no longer a sense of urgency about dealing with this issue. Both the US leadership and the ROK leadership have essentially accepted, and I mentioned this in my remarks earlier, the idea that North Korea's disablement of facilities that are no longer needed because they have reached their nuclear goals, that the disablement of those facilities constitutes denuclearization when, in fact, it does not. And both your government and mine have accepted this North Korean terminolog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documents that have been produced by the Blue House and by the White House and signed by our respective leadership. And we've all, at one point or another today, defined for you what that means. And it doesn't mea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mean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that. So looking at the record, quite frankly, the question that was posed could easily be posed to both of our sides here. And I am troubled by the implications of these points that I've just made for the actual response to that question. Just several other points I would want to make, and I'm reflecting back on where we were a year ago, generally, in our meeting, where there were real concerns that we were, in fact, on the edge of war on the peninsula. So we can be heartened by the fact that we don't hear that talking, or that's a better situation, I think. On the other hand, I am personally very disturbed by the fact that I know more as a reasonably informed American citizen about what Donald Trump and Kim Jong-un discussed in Singapore. I know more about that from the content of Noron Shinmun than I do from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 dare say, and it's often said that when you're abroad you should not criticize your own leadership abroad, but I dare say that Donald Trump is the leader that North Korea has always dreamed about having in Washington, D.C., and they've got him. Now let me give you a couple of more positive messages, if I could. The Democrats are now in control of the Congres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nk you, Richar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we are going to see from the relevant professional committees a demand and insistence on answers and disclosure from Secretary Pompeo and others that until this poin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even remotely faced on issues of what intelligence tells us about the North, on questions like I mentioned before about what Donald Trump actually said to Kim Jong-un, what he might say to him in a few more weeks. We got that. That's a good news story. It's accountability. It's pressure of a different kind coming from democratically elected, and I mean that with a small d, democratically elected officials with a real responsibility here to pursue the American national interest. At the same time, I detect in your own media here in the ROK more than a bit of added questioning and skepticism about exactly where President Moon is trying to take the ROK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North. One of the things that has really concerned me is that at different times, President Moon, National Security Advisor Jang, have in effect been the mouthpiece for North Korea. There's no polite way of describing this. They tell us, here's how you should see what they're telling us. If these things are so important, so decisive as indicators of Nor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I'll pay much more serious attention when we hear North Koreans, in fact, speaking in these terms. I'm troubled by this because it feeds directly into this seeming lack of curiosity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can always imagine that politicians hear what they want to hear, but when the stakes are this high, we should demand and expect more from our leaders, both here and in the United States. Okay, let's get a couple more questions. Who'd like to ask a question? The gentleman in the back there. The mic is coming to your right. 네, 해군무부 정책관리과장 유효상 대령입니다. 너무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뷰어 선임연구원님께서 그 논문에 보시면 시리아와 북한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이 북한에게는 환영할 만한 뉴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하고요. 또 이 소식이 1대1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한테는 어떤 뉴스가 될까, 또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Let me try the first part of this. Maybe Jonathan wants to talk a little bit about Belt and Road. With respect to the surprising, astonishing, disturbing unilateral decision to withdraw U.S. forces from Syria and Afghanistan, if I were sitting in Pyongyang, especially if I were a senior KPA officer, I would have bought several rounds of drinks for all of my colleagues at the Officers Club that night, because the message contained in that was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abandoning a significant commitment that it had made, a significant military presence that was deemed absolutely essential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at the United States was walking away from a commitment that it shared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e ground, and was unilaterally walking away from that, was abandoning an ally, and here I'm talking about the Syrian Kurds on the field of battle, because all of those things and more could, in the minds of the North Koreans, be seen as potentially important in driving the thinking of an American president as he looked at other alliances and other commitments and other treaty and moral obligations elsewhere, for example, on the Korean Peninsula. So I imagine there was some pretty good soju or champagne served in the KPA General Staff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de that decision.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임 대령님 질문하신 것 중에 시리아, 북한 철군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철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이 철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동맹국가 얼마만큼 세심하게 사전에 상의가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전에 상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동맹을 맺고 있고,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막중한 그런 공조를 이뤄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예측성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아까 폴락 박사님이 민주당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국방 수권법, Defense Authorization Act 같은 경우에도 22,5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 수권법이 통과되던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 또 아마 그 기자 질문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의회에서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건 의회가 통과시킨 거고, 자기는
원래 미국의 전통대로 그 의미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가 행사하겠다. 상황이 돼서 의회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경우에는 그냥 내 결정대로 가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붙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수권법의 그 내용을 보면 의회가 사실상 예산으로 통제한다라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올해 9월 달까지만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판이 있다라고 보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조동준 교수님 질문을 처음 질문에 대한 제가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교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4명의 생각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저한테 줬던 질문이 북한을 과연 단일한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나라고 표현됐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북한 내 비핵화를 바라보는 상이한 입장이 있지 않는가.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계속 바라본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내에 어떤 파벌, 팩션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수령 제일주의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그런 파벌이 있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파벌을 없애려고 해왔던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 오디언스들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천지 원수, 각을 떼야 된다. 이거 어떻게 통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역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을 떼야 되는 철천지 원수인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거. 또 남북 간의 관계에 3번이나 오고 또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거. 이거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인식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요소로 다가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북한이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높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남조선 대통령을 만나면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일종의 압력 요소로도 저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북한을 어떤 행위자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계속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가장 우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 유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Professor Park, thank you for answering Professor Joe's question, and I'll warn the others that I'm going to reserve some time at the end so that you can answer the questions that were posed to you. But Richard, the question was asked about China's attitudes with reference to North Kore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 forth. I would dissent somewhat from the view that all is now well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Quite the contrary. There is a long, unpleasant history going back to the Korean War. I would note that Kim Jong-un, during 2016 and 17, as he was accelerating his programs, thumbed his nose directly at Xi Jinping. Xi Jinping losing face on the timing of various missile tests and the like. I don't detect at this point great eagerness for China throwing good money after bad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 see much more prudence and care at the top of the system. If they're going to make major commitments to North Korea, they're not going to do them just, as we say, on a wing and a prayer. More than this, it's very, very telling. Kim Jong-un has now 4 times visited China, been physically in China in less than a year. Quite extraordinary for someone who had never interacted with them before. Xi Jinping has not
yet traveled to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media report that in the latest meetings, between the last meeting between Kim and Xi Jinping, China accepted an invitation. It was not reported in the Chinese media. Xi Jinping never said exactly when he plans to go. There's still a real caution and edginess here that I se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at may inhibit, I think, any major commitments that China might undertake, even with respect to Belt and Road Initiative, which in theory ought to have, North Korea ought to be a cog, a kind of a northeastern cog in that process. We haven't seen it yet. The Chinese will acknowledge the rather checkered history of their past effor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The last point I would make is I was at a meeting in Shanghai several months ago. It was on economic prospects in Asia as a whole, and it included all. It was a truly multilateral meeting. There was a North Korean delegation there. I think that they thought that there were going to be the stars of the show, if you will, anything but. In fact, even on the program, identifying the priority to the different visitors on delegations, North Korea came in dead last. It didn't suggest to me that at this point, and there were some very relevant retired Chinese officials present for this meeting, that they're ready to kind of make a full commitment in the absence of what North Korea does or does not do. Is there another question from the floor? Yes. 예비역 육군준장 정원모입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토의가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 석학님들 모시고 진행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우리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질문인데,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세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전쟁에서 패전해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지금 국가 경제 건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은 경제적으로 역사했던 동독에게 서독이 개방의 문을 열어줘서 서독이 주관된 통독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 한 개 국가가 남았습니다. 영원한 남북의 분단 국가로 앞으로 남을 것인지,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아니면 우리가 많이 예측을 했었지만 김일성이가 죽으면 망할 것이다, 이후에 김정일이가 죽으면 망할 것이다 했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현재 정권을 잡아서 국제적으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정부가 앞으로 붕괴돼서 남한 한국 정부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베트남이 한미관계, 특히 한미동맹의 이런 틀을 깨버리고 베트남처럼 무력적으로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주변국보다 당사자의 문제로 이것을 중히 여겨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런 통일을 이룰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브루킹스 연구소
석학 여러분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vans, why don't you go ahead and if you want to answer Dr. Joe's question at the same time as well. I'm reminded years ago I accompanied the North Korean Vice Foreign Minister on a speaking engagement to Atlanta, Georgia. And he stood up on the stage and he said, I understand that Americans like to begin speeches with jokes, so let me tell you a joke. And there was a look of puzzlement in the audience. And he said, do you know what my favorite movie is? American movie. And people in the audience were a little bit puzzled. And he said, my favorite American movie is Gone with the Wind. And he said, do you know why? And there was, once again, puzzlement in the audience. And he said, because in that movie, the North wins. To answer your question, as long as there is a Kim family, as long as the leadership system in the North revolves around that family, and that family's central role in every aspect of the political culture, I do not think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change its strategic intentions with respect to the ROK and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I am a student of New Year's speeches, as you might have detected from my remarks earlier, and the theme that runs through both of the recent New Year's speeches, last year's and this year's, is a speech in which the North Koreans confidently are reaching out to the South because they feel that they are in a position in which their longer-term strategic objectives are on the way to being realized. And that is a dangerous place in terms of the ROK. It's a dangerous place, a dangerous thing for the North to be thinking of. So my thinking is that we are still in danger.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all of the developments, many of which have been very positive last year, we are obviously in a better place than we were at the end of 2017. But do not doubt for a moment that Nor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have changed. And if you doubt me, go and read the January 1st, 2018 speech again very carefully. I've read it in both languages several times, and to me, Nor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come through very clearly in that speech. 네, 조동준 교수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질문은 북한이 군비 통제에 호응한 그 의도, 다시 말하면 북한을 추동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두 가지 예시를 해주셨는데,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가, 핵을 내려놓은 이후에 재래식 무기국가로서 살아가는데 안전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김정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도 저는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 소극적이었고 특히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2000년 9월에 김일철 당시 북한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에 와서 1차 국방장관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일철이가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군사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남조선은 주권도 없는 허수아비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 문제는 주권을 가진 미국과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 주장의 시발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그런 군사회, 그런데 이후에도 실무회담, 장성급 회담 응했거든요. 이번에 4.27 정상회담에서 군사 문제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4.27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군사회담에 호응해 올 때는 늘 자기들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면 호응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금강산 용납완강, 장성규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NLL의 무력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 내용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5월 1일부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회담에 나오고 군사합의를 한 것은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원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런 의도보다는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 숙제로 요구해왔던 것들, 당장 정찰 금지시켰고요, 서해 포사각 중지시켰고요, 우리 강력한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우리 교전 수칙도 완화시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최근에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국방비 올리고 그러면 그건 다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안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에 무력 증강 문제, 대규모 훈련 문제도 다 군사공동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사력,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을 딱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병력 감소 주장, 김정은이 한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100만이 넘으니까요.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이 줄이는 게 군비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줄이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래 줄여, 반으로 줄이고 더 줄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들의 대남적 화전력을 근본부터 포기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Jonathan, I think you had a couple, 2 or 3 little questions from Dr. Joe. Yes. Just in a couple of minutes. Sure. Yeah. Dr. Joe asked some excellent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se of sanctions in essence, in a non-democratic system like North Korea, so definitely non-democratic, will affect the wrong constituencies. This is one of the dilemmas with sanctions. They are an important but very imperfect and necessary, yet necessary tool, short of the use of force to affect what states do. My thought here, though, would be that the sanctions undermine, if they're enforced rigorously, they undermine some of the central underpinnings of the authority of the North Korean state,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the like, that would impose real costs on the North Korea for its actions. So I think in that, even as I accept his proposition that the sanctions regime right now is the weakest link in the chain, I think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accomplishments that we ought to look at in these areas, even if maybe we can say that some of those who are really unfortunately going to be on the receiving end are the average citizens of North Korea. On the whole question of how to proceed ahead, I'll acknowledge, I mean, there are some things that have been modified, easing of some of the restrictions on humanitarian relief to North Korea. I think that that's very much appropriate. This is a population that has suffered very, very deeply. And the intent here has never been to try to bring down the regime, so far as I understand. But often that is the way these actions are interpreted, when in fact there are many things we have not done vis-a-vis the North that we could do. There have been some occasional positive developments, have been alluded to in the past, but I just think that we need to be exceedingly prudent about how we proceed, how we look at some of the longer-term effects of any kind of meaningful easing of limitations on the sanctions, because what these will enable North Korea to do, if they are really
is that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longer-term goal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erms of its infrastructure, its enhancing yet again its foreign exchange holdings and the like. These are it's very important to be incredibly mindful about some of these implications of proceeding ahead. One last comment, and I alluded to Pakistan in my remarks. Pakistan indeed is now nominally accepted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yet there was an article in The Economist last week that pointed out that Pakistan is renegotiating now its debt relief for maybe the dozen times in its history. This is because of the absolute domination of the Pakistani intelligence and military services in what that country does. So there may be an additional reason why North Korea finds Pakistan offers such an alluring precedent for them. This is not a good news story at all. Thank you. We have reached the end of our time. I want to thank the people in the audience who asked questions for asking their questions. I want to thank Dr. Joe, General Moon, some of the Professor Park, Evans, Jonathan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we'll turn the floor back over to the organizers so we can go to lunch.